이제 저는 뉴욕 연준에 근무를 했었었는데요. 주식은 감히 예측하지도 않고요. 실적이 안 좋습니다. 오늘은 미국 연준에서도 근무하신 경력이 있는 서울대 경영학부 최동범 교수님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연준의 영향력이 대단한데요. 연준은 과연 어떤 조직인가요? 연준이 뭐냐? 쉽게 말하면 그냥 한국은행처럼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리를 올린다 내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통화정책의 방향을 결정을 하고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이것도 유지하기 위해서 관련된 정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중앙은행이라는 조직이 없었어요. 이게 연방제이기 때문에 거대한 하나의 기관이 돈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걸 되게 싫어했습니다. 1907년에 이제 뉴욕에서 금융 패닉이 났었습니다. 은행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패닉을 재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패닉이 났을 때마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깨하고 하면은 이건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해가지고 야, 우리도 이제 중앙은행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보자.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기관에다가 이제 권력을 몰아주면은 힘이 너무 세질 수 있다. 민주주의에 좋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12개의 준비은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각지를 12개의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뉴욕 연준 연방준비은행이 있고 뭐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이 있고 아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이 있고 하잖아요. 각각의 또 총재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딱 한 명 있잖아요. 12개에다가 각각의 총재를 만들었습니다. 중앙에서 어떻게 코오디네이트 해야 될 그런 기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워싱턴 DC에 연방준비이사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의장이 있는 거고요. 지금은 제이 파월인 거죠. 그리고 이제 7명의 또 이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연방준비이사회가 워싱턴 DC에 있고 이 각각의 지역은행의 총재들이 그 동네에 어떻게 보면은 통화정책을 이전에는 각각 이제 개별적으로 했었던 거죠. 워싱턴 DC에 1년에 몇 번씩 모여가지고 조율을 해보자. 큰 흐름을 했었던 게 이제 FOMC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FOMC의 역할이 더 강해져가지고 FOMC에서 우리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자율은 몇 프로를 합시다.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적용을 시키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제 저는 뉴욕 연준에 근무를 했었었는데요. 저는 이제 파이낸셜 이코노미스트다 보니까 금융위기 이후로 금융 시스템이 말 그대로 박살이 났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규제들이 필요할까 이걸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정확하게 어떤 규제들이 추가로 도입돼야 금융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런 좋은 작용이 있고 어떤 나쁜 부작용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분석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담당을 했었던 거죠. 연준이 금리를 의사결정하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두 가지 금리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금리고요. 이건 저희가 항상 시장에서 보는 그 금리죠. 중립금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의 펀더멘탈을 어떻게 보면 나타내는 그런 금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립금리는 경제 잠재 성장률이랑 비슷하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3%씩 성장을 한다. 근데 시장금리가 2%다. 시장금리가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낮은 거죠. 왜냐면 이건 2%로 빌려가지고 그냥 꽂아놔도 3%씩은 느는 거잖아요. 사람들 당연히 빌리겠죠. 빌려가지고 더 투자를 하려고 하고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이게 중립금리로 수렴이 됩니다. 지금의 금리 수준이 너무 높은 거냐 낮은 거냐 이거를 생각을 할 때 항상 중립금리를 벤치마크로 두고 요거랑 비교해서 높은 건지 나쁜 건지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연준에서 뭐 의장이 말할 때 금리를 올리긴 했지만 사실 중립금리보다 낫다. 긴축적인 환경이 아직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뭘 뜻하느냐? 정책금리를 2%까지 올렸다라고 해도 중립금리, 펀더멘탈을 나타내는 그 금리가 2.5%다라고 하면은 이건 여전히 낮은 거거든요. 금리가 상대적으로 싼 겁니다. 여전히 더 빌려가지고 더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대로 되면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중립금리보다 높게 금리를 가져갔을 때만이 잠재 성장률은 뭐 2.5%짜리 경제인데 시장금리를 3%까지 올렸다. 3%를 빌려가지고 2.5%밖에 이거는 안 남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면 안 되죠. 서서히 빌리는 짓을 그만할 테고 덜 빌릴 테니까 시장금리는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고 중립금리 대비 정책금리가 더 높아야지 이게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황이고 중립금리 대비 이 시장 정책금리가 낮으면 이건 여전히 악셀을 어느 정도 이게 발을 올리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중립금리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거를 보고 그 다음에 정책금리가 어느 정도로 결정되는지 이거를 비교를 하는 게 그러면 이제 현재 지금 통화정책이 완화적인 환경이구나 혹은 긴축적인 환경이구나 이걸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립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작년까지 이 얘기가 맞았습니다. 작년까지는요. 왜냐면 우리가 아무도 인플레이션 걱정을 안 했거든요. 갑자기 올해 들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화두가 된 이유가 뭘까요? 이제 아이러니컬하긴 한데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을 너무 잘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너무 잘 잡아가지고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물가는 항상 뭐 2% 정도 오르는 거 매년. 그러니까 금리가 올랐다라는 거는 경기가 나아지고 있는 거구나. 문제는 올해 초부터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금리에 이제 붙기 시작합니다. 금리라는 거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내가 내 돈을 빌려줬을 때 야 나는 이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지라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극단적인 얘기로 물가가 2배로 뛴다. 내가 10,000원을 빌려줬는데 1년 있다가 10,000원을 받아봤는데 야 모든 거 물가가 2배로 뛰어 있으면은 그럼 나는 돈을 잃는 거잖아요. 최소한 나는 그 인플레이션만큼 야 10,000원을 빌려줬는데 20,000원은 나한테 돌려줘야지. 그래야 내가 겨우 똑같은 물건을 이제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인플레이션을 몇 퍼센트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느냐, 이게 시장 금리에 반영이 됩니다. 네. 왜냐면 그 정도는 나한테 보상을 해줘야지 내가 겨우 이제 본전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태까지는 이제 중앙은행 워낙 일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으면은 그럼 중앙은행이 그거를 반드시 잡아줄 테니까 인플레이션은 아마 기대 인플레이션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돼 해가지고 이게 금리 반영이 안 되다가 요즘 들어가지고 다들 이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죠. 진짜 잡을 수 있어? 뻥카 같은데? 그거 잡으려고 하면은 금융시장이 아작날 텐데 진짜 인플레이션 잡을 거야? 뭐 이런 의구심들을 표출하기 시작하잖아요. 예, 중앙은행의 이제 그런 물가를 잡겠다라는 능력에 대한 의구심들이 표출이 되면서 근데 경제는 안 좋아지고 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거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만큼 시장 금리가 반응을 하고 그거보다도 이제 금리를 정책 금리를 더 높이 가져가야지만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물 경제라든지 주식 가격에도 타격이 오게 되겠죠. 올해 말까지를 본다면 금리 인상 추이라든지 자산 가격의 동향이 어떻게 될까?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전혀 이제 오히려 시장을 계속 분석하는 우리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런 애들이 더 정확한 통계적인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나 이 인플레이션 기대에 미치는 영향이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의 변동을 예측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원래 주식은 감히 예측하지도 않고요. 실적이 안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메커니컬한 트레이딩이 그게 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진짜 심리를 잘 읽는 빠삭한 눈치 백단이 아니다 싶으면은 기계적인 이 퀀타티브 트레이딩이 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왜 갑자기 쓸데없는 홍보를 하려다 보니까 경제학자들은 설명을 하려고 들잖아요. 투자하는 측면에서는 그게 좋지 않거든요. 아 이제 내가 이게 왜 이런지 설명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은 배는 이미 다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은 이런 퀀터티브 트레이닝이 유용하거든요. 기계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으셔도 좋지 않을까. 저의 마무리 멘트입니다.